만약 어떤 도덕적 신념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질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한 위대한 작가에 대한 강연인데 바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의 소설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왜 그가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로 불리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19세기 러시아 작가의 고민이 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강력한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시죠. 아,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그 누구보다 도덕적 딜레마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작가거든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그의 소설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살아 움직이며 격돌하는 거대한 사상의 전쟁터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사상의 전쟁터. 그게 정말 정확한 묘사예요. 그는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합리주의나 신앙 같은 것들이요. 이걸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운몽으로 살아내는 그런 구체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살아있는 캐릭터로요. 네,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그 인물들이 진짜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라스콜니코프 어떤 인물인가요? 1900세기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가난에 찌든 법대생이에요. 거의 굶다시피 하고요. 햇빛도 잘 안 되는 관 같은 다락방에 살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죠. 그런데 단순히 가난 때문에 그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를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몰고 간 어떤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게 있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만큼 자의식이 강한 인물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보다 어리석다고 여기면서 좀 경멸하죠. 네. 그런 그의 머릿속에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를 강타하던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서유럽에서 건너온 무신론, 그리고 모든 걸 이성으로 판단하려는 합리주의 같은 것들요. 아, 당시 러시아가 엄청난 격변기였다고 들었어요. 거의 중세 같은 신앙사회에서 갑자기 현대적인 회의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고요? 맞아요. 라스콜리코프는 바로 그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셈이에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네,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는 일종의 초인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믿음이 그를 끔찍한 계획으로 이끌어요. 바로 자기 집주인이자 고리대금 업자인 노파를 살해하려는 계획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대단한 게 라스콜니코프를 그냥 미친 살인마로 만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독자들이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그의 증오에 어느 정도 공감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 노파는 정말이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인물로 그려져요. 탐욕스럽고 세입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자기 여동생을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기까지 하거든요. 라스콜리코프의 눈에는 그야말로 사회에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피만 빨아먹는 해충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런 식의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저렇게 쓸모없고 해로운 노파 한 명을 죽이고 그 돈으로 수백,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요. 네, 완벽한 공리주의적 계산이죠. 하나의 작은 악으로 훨씬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 이게 바로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첫 번째 무기, 즉 차가운 이성이에요. 듣고 보니 이거 훗날 니체가 말한 초인 사상을 한 발 먼저 소설 속에서 실험해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해요. 기존의 선악 개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였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위험한 결말을 미리 보여준 셈이고요. 맞아요. 니체가 철학적으로 정립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심리 안에서 그 사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 거죠. 도덕이라는 게 사실은 용기가 없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니체의 지적을 라스콜니코프는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나는 그런 비겁한 대중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지적 정당화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지죠. 네, 바로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요. 네,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여동생 두냐가 가족의 생계와 오빠인 라스콜니코프의 학업을 위해 자기가 혐오하는 돈 많고 비열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와, 그 편지를 읽는 라스콜니코프의 심정은 정말
지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는 여동생의 희생을 자신을 위한 매춘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면서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맞아요. 내 동생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팔려가는데 나는 이 좁은 다락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니. 이 감정적인 분노가 그의 살인 계획에 엄청난 추진력을 더해준 거죠. 아, 그래서군요. 네. 이제 그의 살해는 더 이상 추상적인 이념 실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절박한 행위가 된 거죠. 이렇게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라는 두 개의 엔진이 모두 작동하면서 그의 범죄는 자기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정당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료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논쟁의 오류를 지적해요. 바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죠. 네, 영어로는 스트로맨 아규먼트라고 하죠. 상대방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일부러 왜곡하고 단순화시켜서 아주 우스꽝스럽고 공격하기 쉬운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알아요. 그리고는 그 허수아비를 멋지게 쓰러뜨리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나약한 지성의 상징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뭐 요즘 인터넷 댓글창이나 정치 토론에서 매일 보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상대당의 가장 강력한 논리가 아니라 제일 약한 고리만 물고 늘어지거나 아예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비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해요. 그는 자신이 반대하는 사상, 예를 들어 무신론이나 극단적 합리주의 같은 사상을 공격할 때 그 사상을 어리석고 나약한 인물에게 주지 않아요. 아, 오히려 그 반대로요? 네, 오히려 그 사상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지적인 인물에게 부여해서 자신의 신념과 정면으로 맞붙게 만듭니다. 마치 두 명의 검투사를 콜로세움에 세우면서 양쪽 모두에게 가장 단단한 갑옷과 가장 날카로운 검을 쥐어주고 자, 이제 모든 걸 걸고 싸워라 하고 외치는 것 같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런데요, 양쪽에게 최고의 무기를 쥐어준 건 맞지만 결국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심판이잖아요. 그가 결국엔 신앙을 대변하는 알료샤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교묘하게 설계한 거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물론 작가로서의 그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네,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 이기는 과정을 절대 쉽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편의 논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독자들이 읽는 내내 이거 신앙이 질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만들 정도죠. 그 지적인 정직함, 상대에게 최고의 무기를 쥐어주는 그 태도야말로 그의 천재성이 빛나는 부분이에요. 아, 독자에게 쉬운 답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한 싸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 바로 그거죠. 그 치열한 싸움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 갈등축인 두 형제, 알료샤와 이반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도스토옙스키 내면의 두 거인이 그대로 인물로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막내 알료샤는 순수하고 신앙심 깊은 청년이에요. 네, 수도원에 있죠. 네, 복잡한 신앙 논쟁보다는 그저 조용히 선한 삶을 실천하려는 인물이죠.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인 힘,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상징해요. 반면에 그의 바로 위 형인 이반은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죠. 네, 이반은 냉철하고 예리한 지성의 소유자예요. 잘생겼고 세련됐고 모두가 그의 지성에 감탄하죠. 그는 당시 서유럽에서 거세게 밀려오던 무신론과 합리주의 사상의 결정체이자 그 사상의 가장 강력한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영적인 믿음을 알료샤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을 이반에게 부여해서 둘을 싸우게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반이 알료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죠. 자료에서는 이반의 주장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무신론적 논증 중 하나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반의 전략은 정말 지능적이에요. 그는 신이 존재하느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신의 선함과 정의를 공격해요. 그의 무기는 바로 무고한 아이들의 고통이고요. 신이 만들었다는 이 완벽한 세계에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따져묻는 거죠. 특히 당시 신문에 실렸던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인용하는 장면은
정말 읽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네. 어린 딸이 사소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교양 있는 부모가 아이를 밤새 얼어붙은 오배 화장실에 가둬버린 사건이죠. 아이는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었지만 부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그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아요. 세상에. 이 끔찍한 실화를 이야기한 뒤 이반은 알료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잠깐만요. 그 질문이 만약 세상 모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바로 저 아이 한 명이 흘리는 눈물을 대가로 해야만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행복으로 가는 입장권을 받아들일 건가요? 이거죠.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숨이 막히는 논리네요.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의 허점을 정면으로 찌르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알료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산한 인간이라도 그런 끔찍한 거래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순간 이반의 결정타가 날아들이죠. 그래, 너라는 연약한 인간조차도 하지 않을 그 끔찍한 일을 네가 믿는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은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이 선하다고? 대체 넌 뭘 믿고 있는 거냐? 와, 저런 질문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신을 법정에 세워서 그의 도덕성을 심판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지성의 공격 앞에서 알료샤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년 논리적으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해요. 이반의 지성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알료샤의 유일한 대응 방식은 그저 침묵하고 선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아, 이반의 차가운 논리에 맞서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스승인 조시마 장로에게서 배운 따뜻한 사랑뿐인 거죠. 이 대결이 당시 러시아 사회 전체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서유럽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거의 300년에 걸쳐 서서히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시간을 두고 천천히요. 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방어기제를 만들어낼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중세사회에서 이반과 같은 극단적 회의주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거예요. 알료샤처럼요. 맞아요. 알료샤처럼 그는 이런 지적인 공격에 대한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었고 사회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겁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을 잃어버린 사회는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예언가적 면모가 드러나요. 가장 놀라운 점은 도스토옙스키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니체가 이 모든 혼란의 결과를 정확히 예견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무려 40년 전에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신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체계가 무너진 자리에 거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허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신을 갈망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아, 새로운 신이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신은 이념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은 20세기 공산주의 혁명과 전체주의의 관계로 정확하게 실현되었고요. 와,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수십 년 뒤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그들이 단순히 사회 표면의 변화만 본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서구 문명 전체의 가장 깊은 기반, 그 근간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균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던 거죠. 아, 수천 년간 인간 사회를 지탱해온 신념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곧 붕괴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론 앞에서 그 신념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죄와 벌의 라스콜리코프는 이성을 무기로 범죄를 합리화하려 했고,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반은 이성을 무기로 신의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맞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진짜 위대함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를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들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는 데 있죠. 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똑똑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내면의 영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을 각각 알료샤와 이반이라는 인물에 투영해서 싸우게 했다고 분석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각자의 알료샤와 이반이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정보가 넘쳐나고 여러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내면에서는 지금 어떤 것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냉소주의와 희망, 혹은 이성과 직관의 싸움일지도 모르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그 내면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을 손쉽게 악마로 만들거나 허수아비로 세우지 않는 것, 양쪽 모두의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찰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닐까요?